엄마 아직 살고 싶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온 그 한마디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단 2년 후 수백억 재벌이 된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중환자실. 63세의 박영자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2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이미 3시간 전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복도를 걸어나가던 그 모습을 간호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포함하면 2천만 원?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우리 애 학원비 1년치예요. 우리 애는 영재 교육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그 돈을 여기 쓰라고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한다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1년? 2년?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집 대출 갚는 게 낫죠. 영자 씨는 그 말을 복도 끝 병실 침대에서 다 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운 채로 자신의 생명이 2천만 원의 가치도 없다는 그 말을, 아니 학원비보다 못하다는 그 말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고.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러더니 결정을 못 하잖아요.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집 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만데 엄마?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결혼할 때 3천만 원 주신 거? 그거 우리 집 장만비에도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다른 집은 억 단위로 주던데.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천만 원. 그것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며 5만 원씩 모은 돈.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그 돈을. 그리고 5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2억 달라고 했을 때 집까지 팔아서 주셨잖아요. 그 돈 다 날렸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그건 내 사업이 안 된 거지.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결과는 똑같아요. 2억이 날아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 돈 있었으면 우리 지금쯤 강남에 집 샀겠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집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우리도 팍팍하게 사는데 어머님까지 모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 당신이 결정 못하면 내가 하겠어요.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어차피 어머님이 동의서에 사인하시든 말든 그건 어머님 선택이에요. 우리는 돈 없어요. 잠깐만.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 뒷모습을 침대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산소 부족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아드님께서 제가 할게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보호자란에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밤, 간호사가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뭐하나. 깨어나서 갈 곳도 없는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영자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난 것은 23년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남편은 빚만 남기고 갔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1억 원의 빚. 영자 씨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민준이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학원 안 다녀도 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대학 가야 해. 엄마가 다 책임질게.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아프면 나는 어떡해. 괜찮아. 엄마는 안 아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미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는 디스크였고 손목은 건초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영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대학 못 갔어. 민준이가 합격증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영자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두 혼자 감당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자 씨는 말렸습니다. 넌 공부만 해. 취업 잘해야지. 그렇게 민준이는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단칸방에서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편히 쉬어. 민준이가 첫 월급을 받아와서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고생이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라고 해. 좋은 사람이야. 영자 씨는 미래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를 보는 눈빛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댁은 어디세요? 응. 나는 월세 사는데. 아, 네,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집 마련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자 집에서 1억,
남자 집에서 1억.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민준이가 걱정했습니다. 영자 씨는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모은 적금을 깨기로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써. 엄마, 이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괜찮아. 너 행복하면 돼.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 씨 집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영자 씨는 들었습니다. 겨우 3천만 원이래. 요즘 시대에. 월세 산다면서? 쯧쯧. 영자 씨는 그저 웃으며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가 진짜 시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이잖아요. 조금만 따로 살아요. 그래, 알았어. 영자 씨는 계속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자 얼굴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응, 알았어. 미안해. 영자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식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2억. 많이 필요해. 엄마 집 팔면 될 것 같은데. 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억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꼭 성공해라. 응, 엄마. 고마워. 성공하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하지만 1년 만에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2억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대 위에서 혼자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깨어난 영자 씨는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원 3일째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희는 애들 데리고 부산 여행 가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영자 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10일 후 퇴원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인데. 괜찮아요. 영자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수술 부위가 쑤셨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40년 헌신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3개월 후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퇴원 후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수술비로 들어간 2천만 원. 그것은 영자 씨가 몇 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제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 편의점 김밥으로 버텼습니다. 몸은 더 약해졌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반지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영자 씨는 이상했습니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여니 젊은 남자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경로당에서 보낸 거예요. 반찬이래요. 상자를 받고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영자 씨 경로당에 안 오셔서 걱정됩니다. 건강하세요. 경로당 회장 올림. 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은 자신을 버렸지만 이웃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자 씨, 어디 아프셨어요? 수술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혼자 계신다면서요. 아드님은요? 바빠서 영자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영자 씨는 경로당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생각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준비를 돕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경로당에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5세의 김순례 할머니.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깨끗한 옷을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리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영자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슬퍼요.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순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친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이랑 평생 둘이 살았죠. 봉제 공장을 운영했는데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외롭긴 하지만. 영자 씨는 순례 할머니가 부러웠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모습이, 자식이 있어도 버림받은 자신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2달 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순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저혈당 쇼크가 온 것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119 좀 불러.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영자 씨만 침착했습니다. 병원 생활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순례 할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높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탕물을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버티셔야 해요. 할머니, 들리세요? 순례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고마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례 할머니를 옮겼습니다. 영자 씨는 함께 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래도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가족이 없으신 걸로 알아요. 영자 씨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순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자며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자신이 수술 후 혼자였던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3일 후 순례 할머니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계속 여기 있었어요? 네.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까 봐요. 순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 요즘 세상에 없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순례 할머니가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수술대 위에서의 그날, 반지하 방의 고독,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영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살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신 아들이 지금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주일 후 순례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나 한잔하고 가요. 영자 씨는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층 펜트하우스.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내 집이에요. 들어와요.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50평은 되어 보이는 공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놀랐죠? 나는 경로당에서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니까.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나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니까. 경로당 가면 사람들이라도 있잖아요. 순례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보여줄 게 있어요. 순례 할머니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례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이게 40년 전 우리 공장이에요. 봉제 공장이었죠. 직원이 50명 정도 됐어요. 영자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25살 때의 모습, 짧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이게 저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갓 결혼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봉제 공장에 다니던 그때, 그 공장이 바로 순례 할머니의 공장이었다니. 알아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당신은 그런 눈을 하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선한 눈이요. 영자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0년 전 그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하루 8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던 날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그러려면 퇴직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자금이 막힌 것입니다. 퇴직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자 씨도 당황했습니다. 퇴직금이 없으면 남편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 부인이 나섰습니다. 바로 순례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람 남편이 사업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퇴직금은 꼭 줘야죠. 하지만 여보, 지금 회사 돈이 제 개인 돈이라도 써서 줄게요. 젊은 사람 꿈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순례 할머니는 자기 돈 300만 원을 보태서 영자 씨에게 퇴직금 500만 원을 줬습니다. 40년 전 5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순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준 것뿐인데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남편은 꿈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돈 덕분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순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공장도 커졌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대기업 납품도 하게 됐고 직원도 300명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공장을 팔고 부동산 투자를 했죠. 순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땅을 여러 개 샀어요. 30년 전에는 아무도 안 사려고 했던 땅. 그게 지금은 수백억이 됐어요. 영자 씨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한테 사업을 물려줬죠. 그런데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가 회사를 3년 만에 말아먹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갔어요. 나를 찾아와서는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사냐고 요양원 보내버린다고 협박했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카랑 연을 끊었어요. 회사는 이미 파산했고 조카는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순례 할머니가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피를 나눴다고 진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순례 할머니가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당신을 봤을 때 슬픈 눈빛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도 당신은 3일 밤낮을 옆에서 간호해줬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건 당연한.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당신을 시험해 봤어요. 영자 씨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로당에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 경로당을 찾아간 거예요. 40년 전 그 착한 직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영자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40년이 지났어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순례 할머니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영자 씨가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2개, 그리고 통장 사본, 잔고가 43억 원. 이게 무슨... 영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에요. 상가 건물 2개는 시세가 각각 100억, 120억이에요. 월세 수입이 매달 3천만 원 나와요. 그리고 현금이 43억. 순례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당신한테 주고 싶어요. 안 돼요. 영자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재산인데 제가 어떻게... 나는 자식이 없어요. 조카는 이미 배신했고 내가 죽으면 이 돈은 결국 국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먼 친척들이 서로 싸우며 나눠 가질 거예요. 순례 할머니가 영자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주고 싶어요. 40년 전에 당신한테 퇴직금을 준 것처럼. 그때는 5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이걸로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순례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40년 전 내가 당신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순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을 버린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영자 씨는 서류를 들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순례 할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세가 상당할 텐데 그것도 김순례 할머니께서 다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3주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영자 씨는 강남의 상가 건물 2개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4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방에서 지냈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말처럼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진심나눔재단.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4개월 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강남의 좋은 위치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례 할머니가 영자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40년 동안 진심으로 살아온 덕분이에요.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재단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63세 여성, 수백억 재산 사회 환원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박영자 씨는 자신이 수술 후 겪었던 고통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나갔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보호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어디 계셨나요? 영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저는 그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더욱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 씨였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엄마 아니야? 민준 씨는 TV 화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가 TV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벌로. 며느리 수진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재단을 설립했다고? 수백억? 수진 씨는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자 씨 200억 재산으로 노인복지 재단 설립.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6개월 전만 해도 반지하 방에 사셨잖아. 민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서 엄마를 버렸던 자신. 그런데 엄마에게 200억이 있었다니. 아니, 정확히는 6개월 사이에 200억을 갖게 됐다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 수진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해.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자신이 지금 전화하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수진 씨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 200억이면 우리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야.
민준 씨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준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침묵. 응. 잘 지내니?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재단 설립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재단 사무실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뭐래? 만나준대? 응. 다음 주에 재단 사무실로 오래. 잘 됐다. 우리 제대로 사과하고 효도하겠다고 해야 해. 하지만 민준 씨는 불안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내가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엄마를 버리고 나왔던 그 순간, 만약 그때 자신이 용기를 냈더라면, 아내를 말리고 엄마 편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민준 씨 부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차려입어야 해. 어머님께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보여줘야지. 민준 씨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벽에는 진심나눔재단이라는 금색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님, 엄마를 그렇게 부르다니. 민준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고 영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 6개월 전 반지하 방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한 사람의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앉아.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재단도 크고. 민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6개월 전에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죠?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애 학원비 1년치라고 하셨죠. 제 생명이 학원비만도 못하다고. 어머님 그건. 괜찮아요. 이해해요. 영자 씨가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민준아, 너 5년 전에 엄마한테 돈 받았지? 사업 자금으로 2억.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집 팔아서. 정말 미안해. 그 돈 갚을 생각 있니?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사업이 안 돼서 돈이 다. 하지만 언젠가 꼭 갚을게. 언젠가는 안 돼. 지금 갚아야지. 영자 씨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차용증이야.
5년 전에 내게 준 2억 원.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쳐서 2억 8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아. 민준 씨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까지. 부모 자식. 영자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수술대 위에서 저를 버린 사람들한테 제가 아직도 엄마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00억이나 가지고 계시면서 고작 2억 8천 때문에 아들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고작 2억 8천. 영자 씨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는 2천만 원이 너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억 8천이 고작이에요.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이 얼마든 그건 제 돈이에요. 빌린 돈은 갚아야죠. 법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영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예훼손 관련 서류예요. 6개월 전 병원에서 수진 씨가 하신 말씀들, 병원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그 돈을 쓰냐? 어차피 얼마나 더 사시겠냐? 이런 말들.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들을 공공장소에서 하셨죠. 노인 학대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영자 씨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한 달 안에 2억 8천을 갚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엄마,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는 해요. 하지만 관계는 끝났어요. 영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제 재단에서 앞으로 도울 분들은 바로 당신들 같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에요. 병원비 없어서 죽어가는 분들, 반지하 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분들.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단 이름이 왜 진심 나눔 재단인지 아세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내가 40년 동안 진심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진심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려고 해요. 영자 씨가 명함을 2장 내밀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도와줄 분들 중에는 당신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식 하나 없이 혼자 병원비 걱정하는 분들이요. 민준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보세요. 다음 방문객이 있어서요. 영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2억 8천. 그 돈 어디서 구해?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집을? 다른 방법이 없어. 집 팔면 대출 갚고 2억 정도 남을 거야. 수진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인데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전세로 들어가야지. 어쩔 수 없어. 민준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설거지하던 모습, 손이 부르트도록 아파트 청소를 하던 모습, 자신의 대학 합격증을 보고 눈물 흘리던 모습, 그 모든 것을 잊고 2천만 원이 아까워서 엄마를 버렸던 자신. 다음 날 민준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강동구 30평 아파트. 시세가 7억이었지만
대출이 5억이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3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날 민준 씨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 팔았어. 다음 주에 돈 갚을게.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후회는 소용없어.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사느냐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 달 후 민준 씨는 2억 8천만 원을 엄마에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25평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되는 거야? 30평에서 25평으로. 다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민준 씨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야. 엄마는 40년 동안 나를 키웠어. 근데 나는 엄마가 죽어가는데 2천만 원이 아깝다고 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수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약했어. 네 말만 듣고 엄마를 버렸어. 이제는 내가 바로잡을 거야. 다음 날 민준 씨는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노인 병간호요. 가족 없는 어르신들 돌보는 일. 좋습니다. 교육 받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 후 민준 씨는 첫 봉사를 나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폐암 말기. 자식들은 10년 전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간병 도와드릴 민준이에요. 할아버지는 민준 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민준 씨는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자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인 환자 방문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영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뭐 하니? 봉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간병 도와드리고 있어요. 영자 씨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할아버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유, 이사님. 이 젊은이가 정말 잘해줘요. 내 아들보다 낫네요. 할아버지가 민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나를 돌봐줘요. 밥도 먹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영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준 씨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자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할아버지 일주일만 돌봐도 힘든데 엄마는 40년을 나를 혼자 키웠잖아. 영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병원에서.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봐.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말 반성하니? 응. 너무 후회돼. 매일 밤 잠을 못 자. 그럼 진짜로 달라질 거야? 응. 약속해. 이제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
영자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돼.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3개월 후 영자 씨가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제안이 있어. 뭔데? 재단 사무국장을 해줄래? 월급은 못 주지만.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엄마, 내가 할 수 있을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어. 네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걸 봤거든. 민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수진 씨도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 씨가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영자 씨는 수진 씨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어머님, 저 진짜 반성했어요. 병원에서 어르신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저도 저렇게 늙는다는 것을. 그때 자식들한테 버림받으면 얼마나 슬플지.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진짜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영자 씨는 수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진심나눔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영자 씨를 기부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민준 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영자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객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 저는 수술대 위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제가 베풀었던 작은 진심이 4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 위의 엄마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저를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 씨, 민준 씨, 수진 씨, 그리고 손자. 네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될래요. 10살짜리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살면 돼. 그럼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영자 씨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4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결국 돌아왔어. 진심은 항상 돌아온단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영자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40년 동안 쌓아온 것의 결과예요.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직접 만든 음식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민준 씨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어릴 때 이거 정말 좋아했는데. 기억나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줄 때 꼭 이거 넣어줬잖아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해준 것도, 지금 용서해준 것도. 이제 그만 얘기해. 다 지난 일이야. 수진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영자 씨가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진심으로 살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영자 씨한테 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어요. 작은 친절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진심의 힘이에요. 영자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정말 돌아오네요. 때로는 40년이 걸리지만, 그럼요. 항상 돌아와요. 2년 후 진심나눔재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 10개 지부를 두고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수진 씨도 재단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영자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10억 들어있어. 민준 씨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건. 네가 2년 동안 재단에서 무급으로 일했잖아. 그 급여야. 월 300씩 계산하면 2년에 7,200. 보너스 포함해서 10억. 엄마, 나는 돈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영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진짜로 변했어.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더라. 그게 자랑스러워.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집 사. 너희 가족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민준 씨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10억을 줬다. 2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변했다. 진심으로 변했다. 그것이 내게는 돈보다 소중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고. 나는 대답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원망하고 증오하면 내가 힘들다. 하지만 용서하면 나도 편해진다. 그리고 진심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40년 동안 진심으로 아들을 키웠듯이 아들도 이제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으며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후 영자 씨는 68세가 됐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됐고 1만 명이 넘는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88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영자 씨와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자 씨, 순례 할머니, 민준 씨 가족.
그리고 재단에서 도왔던 어르신 몇 분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손자가 합격증을 보여줬습니다. 오, 축하한다. 의대라니. 대단한데? 영자 씨가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엄마를 닮았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네가 잘 키웠지. 아니에요. 엄마가 보여준 거예요. 진심으로 사는 게 뭔지.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50년 전에 만났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은 정말 돌아오네요. 50년이 걸려도. 그럼요. 진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들, 영자 씨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 거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68세의 엄마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진심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민준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영자 씨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수술대 위에서 버림받았던 그날.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이제 영자 씨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응, 들어가자.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영자 씨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 복수가 아니라 화해, 증오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40년이 걸리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만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을.